말하며 사람 병원들도 여기에 속한다. 보온성균은 45도씨 이상에서 활발히 자라는 종으로 그 가운데에는 끓는 물 온도 이상에서 살 수 있는 균도 있다. 보온성 세균은 55에서 105도씨 사이에서 균에 따라 각각의 최적 생장 온도가 다르다. 특히 높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 세균은 초고온성 세균이라고 부르는데 최적 생장 온도가 80도씨나 된다. 고온성 세균이 발견되는 곳은 온천, 열대지방 토양, 퇴비더미, 인분, 고온 수조, 쓰레기 등 다양하다. 고온성 세균은 리코엘에 의하여 1890년 처음 발견되었는데 그는 72도에서 자랄 수 있는 이 세균을 흙, 먼지, 분뇨, 오주, 방바닥의 진흙 등에서 발견하였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보통 실온에서는 잘 자라지 않고 고온에서 활발히 성장하는 여러 종류의 고온성 세균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모래에서는 발견되지만 평탄한 숲속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흙이나 분뇨를 넣은 정원의 흙에는 고온성 세균의 비율이 1에서 10% 정도인데 그렇지 않은 흙에는 0.25%밖에 안 되고 경작하지 않는 흙 속에는 아주 없다고 한다. 건초더미가 저절로 뜨거워져서 불이 붙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도 고온성 세균 때문이며 햇빛에서도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높이가 3.6m 이상이 되는 커다란 돼지더미가 수분 함량 25에서 45%까지 지나치게 건조되어 과열될 때 일어난다. 미국에서 지나치게 건조한 퇴비더미에서 자연 발화가 일어난 예가 2번 스캣메터디와 세이토메이에서 있었다. 퇴비가 너무 건조하게 되면 놀랍게도 90도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발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물론 가득 담은 퇴비 만들기 위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호열성 세균을 빵에서 키우면 74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씨앗이 발화할 때 열이 발생하는 것도 미생물의 가동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묵은 상태의 씨앗은 발화해도 열이 나지 않는다. 중온성 및 고온성 미생물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 음식 쓰레기, 분뇨 등에서 흔히 성장하고 있다. 중온성 균이 생장하기에 가장 적당한 온도는 온열 동물을 포함하여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널려 있으므로 당연한 현상이라 볼 수 있는데 특히 온열 동물의 분뇨에는 중온성 미생물이 수없이 많이 들어있다. 반면 고온성 미생물은 높은 온도에서 잘 생장하므로 온천, 고온 수조, 퇴비더미 같은 곳에서 대개 발견되는데 거기에는 그럼에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생존하고 있는 현상에는 수수께끼 같은 점이 있다. 고온성 미생물이 높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 현상은 그들의 진화에 대한 어떤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 고온성 미생물은 지구의 온도가 아주 뜨거운 시기에 지구의 땅에 발생했던 최초의 생물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생물의 조상이라고 불렸다. 그들은 약 36억 년 전 지구에 탄생하였으며 지구의 모든 생물체를 포함한 숫자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많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고온성 미생물이 현존하는 어떤 생물보다 더 오래된 생물이라는 말인데 실로 놀라운 일이다. 그에 비하면 디노사우루스는 귀 뒤쪽이 아직 젖어있는 갓난아기 정도의 나이밖에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제 막 지구에 태어난 셈이 된다. 따라서 고온성 미생물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높은 온도에서 잘 생장하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고온성 미생물은 어디에서나 발견된다는 것이다. 쓰레기 속에도 분뇨 속에도 그들은 인간이 이 지구상에 탄생한 이래 계속 있어왔다. 그럼에도 우리는 최근에 와서야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고온성 미생물은 상온에서는 자라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신기하게도 유기물을 제법 쌓아놓은 폐기점에서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데도 활발히 발생하여 그들이 좋아하는 고온에 쉽게 도달하도록 력을 발생시킨다. 우리가 폐기점을 만들어 고온성 미세물이 생육하기 좋도록 도와주면 그들은 쓰레기와 이따 유기 폐기물들을 생명을 지탱하는 흙으로 만들어 보답한다.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오래된 생물이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으며 보통보다 높은 고온에서 잘 성장하지만 어디에서나 살아 존재하는 생물이라는 사실 자체가 신비로운 것이다. 거기에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언제든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대단한 겸손하기까지 한 미생물이 아니다. 인분 1g에는 1조에 이르는 세균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한다. 물론 여러 종류의 세균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고 모두가 고온성 미생물은 아니라 세균 1조개라고 하면 지구상의 총 인구의 166배에 달하며 이것이 1g의 유기물 속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니 미생물의 크기와 기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첨단기 안에 10사람이 타고 일하는 것은 쉽게 감이 잡히지만 사실은 하나 분량의 인분에 1조개의 생명체가 들어있다는 것은 그저 놀라울 뿐이다. 세계의 온도를 높이는 미생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한 연구가 있는가? 사실 여러 가지 미생물, 생물 다양성이 있어야 퇴비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퇴비 과정의 관련 단계에서는 고온성 세균이 단연 유태하다. 그것을 퇴비 공장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 토자를 형성하는 고온성 세균이 고초균이 전체의 87%를 차지하였다고 하는데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65도씨 이상의 고온에서는 거의 실조하게 고초균의 한 종류가 생성하고 있다고 한다. 퇴비의 4단계 뒷마당에서의 가족 단위 퇴비 만들기와 대규모 도시 퇴비 공장에서의 퇴비 만들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퇴비 공장에서는 다량의 유기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반면에 가족 단위 퇴비 만들기에서는 날마다 조금씩 유기물 재료를 첨가하게 된다. 즉, 퇴비 공장은 회수시 연속적으로 재료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재료를 넣으면 그것이 완성되어 빠져나온 뒤 다음 재료를 넣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반면 가족 퇴비는 연속식으로 가동되는 셈이다. 퇴분식 퇴비 공정에서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4단계의 과정이 거치는데 연속식에서도 이 4단계를 거치기는 하지만 명확히 구분되기보다는 각 단계가 병행해서 진행되는 현상을 보인다. 퇴비의 4단계는 1. 중온성 단계, 2. 고온성 단계, 3. 냉각 단계, 4. 식성 단계로 나누어진다. 세균은 탄소를 이용하여 탄소 성분의 유기물 재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탄산가스와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에너지의 일부는 세균을 증식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열로 방출되어 중온성 단계에서 퇴비점유의 온도를 44도씨까지 올린다. 중온성 세균에는 사람의 장내 세균은 대장균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성장이 저지되고 44도에서 52도 부근에서는 고온성 세균이 다음 과정을 인계받는다. 여기에서 제2단계가 시작되는데 고온성 세균이 활발히 증식하여 온도를 70도까지 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 단위 퇴비 만들기에서 이 온도까지 가열되는 경우는 드물고 또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가열 단계는 계속이 진행되어 퇴비 규모에 따라 며칠, 한두 주일 혹은 한 달이 지속된다. 가족 단위 퇴비 만들기에서는 새로운 재료가 첨가되는 상부에서 고온이 일어나는 반면 퇴분식 대규모 퇴비 공장에서는 전체 퇴비 점유가 동시에 고온 단계를 거치게 된다. 고온성 단계가 끝나면 인분은 거의 분해가 되지만 입자가 거친 유기물은 아직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여기서 제3단계, 즉 냉각 단계가 시작된다. 고온성 세균에서 밀려났던 중온성 미생물이 다시 돌아와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이다. 곰팡이 또는 지렁이나
먹이가 남아있고 더 많은 분해가 계속되어야 한다. 국제의 지성분인 리그닌 같은 남분해성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에는 여러 달이 걸린다. 사람이 피부를 갖고 있듯이 나무도 저항성이 큰 토끼를 갖도록 진화가 이루어졌으며 리그닌은 고온성 세균의 분해에 저항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곰팡이 등 다른 미생물에 합체하여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리그닌도 분해된다. 다만 고온을 추가해서 다소 윤곽되기를 기다려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캐비아의 마지막 단계는 숙성 단계라고 하는데 이 단계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중요한 과정이다. 상업적으로 캐비를 생산하는 전문가들은 이 숙성 단계를 빼고 캐비아 과정을 단축시키고 싶어한다. 이 캐비 공장 관리자는 캐비와 정과장을 4개월로 단축시킬 수만 있다면 현재 연간 2회 생산하는 캐비를 연간 3회 생산함으로써 생산성을 50%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도시 캐비 공장은 날마다 트럭 가득 캐비재료가 들어오므로 이것을 판매하기 전에 빨리빨리 캐비를 만들어내려면 속성 캐비 과정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어 있다. 가득 잔의 캐비를 만드는 사람은 빨리 만들고 싶은 생각은 들지만 이런 압박은 받지 않는다. 어쨌든 이 마지막 숙성 단계는 캐비 만들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며 포도주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인내심이 여기서도 중요한 덕목인 것이다. 긴 숙성 기간은 병원 기운이 완전 파멸될 확률을 높인다. 사람 병원군 대부분이 흙에서의 생존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캐비 더미에서 오랫동안 다른 미생물과의 전쟁에 치이게 되면 빨리 사멸할 가능성이 높다. 숙성되지 않은 캐비는 식물에 해롭다. 식물에 해로운 유독 물질을 낼 수도 있고 흙 속의 산수나 질소를 도용할 수도 있으며 숙성되지 않아 유기산 함량이 높을 수도 있다. 캐비가 충분히 숙성되도록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상책이다. 캐비의 생물 다양성. 보통 캐비에는 세균, 방성균, 곰팡이의 세 가지 미생물이 자라고 있다. 캐비의 온도를 올리는 것은 세균, 특히 고온성 세균이다. 방성균은 보통 세균으로 분류되지만 형태상으로나 영양 요구성 및 생장 형태가 곰팡이와 비슷하므로 사실상 세균과 곰팡이의 중간 생물체라고 할 수 있다. 방성균은 고온성 세균이며 캐비와의 후반 단계에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캐비와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곰팡이가 중심 역할을 한다. 현재 10만 종 이상의 곰팡이가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현미경적 크기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포열성 곰팡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곰팡이는 50도에서는 너무 고온이라 자라지 못한다. 60도 이상에서는 곰팡이가 사라지고 70도 이상이 되면 방산균도 보이지 않게 된다. 캐비에는 초고온성 세균이 없으므로 82도 이상에서는 사실상 생물 활동이 정지된다. 다양계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어보면 40가락 하나 분량의 초기 흙에는 10,000가지 이상의 분이 시판을 7억에서 8억의 세균이 존재한다. 거기에 수킬로미터까지 분사를 뻗치는 곰팡이 5,000종, 10,000개의 원생동물과 100종의 산식류가 포함되어 있다. 꽤 붐비는 상황이다. 좋은 캐비는 농약으로 찌들고 고갈된 토양에 다양한 종류의 유익한 미생물을 이식시키는 기능을 확실히 수행할 것이다. 캐비 미생물은 캐비를 수속한다. 캐비의 모든 병원균이 사멸될 만큼 전체 캐비 온도가 올라갔었는지 어떻게 알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물론 모른다. 실험실에서 캐비를 1평방미터씩 세분하여 병원균 정착을 실시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랬다가는 $13 비용이 들 것이고 역사상 가장 비싼 캐비를 만들게 된다. 캐비화 과정에서 사람, 동물, 식물 병원균이 사멸시키는 것은 10뿐만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병원균이 사멸된다. 영양분을 얻기 위한 캐비 미생물과의 경쟁, 캐비 미생물에 의한 생장 억제 및 기량작용, 캐비 미생물의 포식작용, 캐비
미생물이 존재하는 한 생체, 세계의 온도. 예를 들면 세균을 같은 50도에서 대양기와 세계에 각각 대양하였더니 세계에서는 7일 후에 사멸하는 반면에 대양기에서는 사멸하는 데 17일이 걸렸다. 즉 정원균을 사멸시키는 것은 단지 고온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세계 자체의 고온 미생물이 아닌 정원균 같은 미생물의 생리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변형균 사멸 효과는 세균 속의 미생물의 숫자가 많을수록 고온이 다양할수록 높은데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많이 자라는 상태는 20도씨 이하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40도를 초과하지 않는 세계에서 병원균이 간략하게 줄어드는 것을 관찰하였다. 고열성 세균에 의해 발생한 열 때문에 인근에 들어있는 병원균, 바이러스, 원생동물, 기생충과 기생충이 아주 사멸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세계 온도를 50도로 24시간 유지하면 모든 병원 생물이 사멸된다는 자료가 있다. 온도가 낮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 46도에서는 모든 병원 생물을 사멸시키는데 거의 6분이 걸린다. 병원 생물을 사멸시키는 데 필요한 최저 온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연구자는 상온에서도 충분한 시간만 지나면 모든 병원 생물이 사멸된다고 주장한다. 웨스트버그와 와일리는 소아마비 바이러스, 살모넬라균, 해충알, 칸디다 알비칸스를 적중한 프레스 슬러지로 소비를 만들 때 47에서 55도에서 3일간 유지하였더니 이들 모든 병원균과 기생충이 사멸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확인되었는데 데카스는 55에서 60도에서 병원균이 30분 내지 1시간 이상을 견디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인분을 폐기해야 할 때의 첫째 목표는 인분에 있을 수 있는 병원 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열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렇지만 퇴비의 발열 현상이 지나치게 그 효과가 과장되어 병원균을 사멸시키는 기능은 오직 고온이라고 생각하고 퇴비의 온도를 가능한 한 높이려고만 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실은 퇴비의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퇴비 더미는 생물 다양성을 파괴한다. 어느 과학자는 병원 생물을 억제하는데 고온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며 필요 이상의 고온은 어떤 여건에서는 오히려 병원 생물을 사멸시키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지나친 고온에서는 한 가지 기온만이 퇴비를 독감하고 곰팡이나 방성균 그리고 눈에 보일 만큼 큰 생물들을 포함하여 퇴비 속을 다해주는 생물들을 밀어내거나 사멸시킬 수 있다. 퇴비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퇴비의 생물 공동체가 파괴되고 결국 완전히 분해되지 못한 유기물을 남겨놓게 되는데 이것을 90도가 될 때까지 완전히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미생물이 증식되어야 한다. 이처럼 고온에 의하여 퇴비들 자체가 사멸해버린 퇴비는 살모넬라 같은 원하지 않는 세균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퇴비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는 세균의 정착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 밝혀졌다. 생물 다양성은 유기물의 효율적 분해에도 유리하다. 예를 들면 80도씨의 고온 세계에서는 3주 동안에 해수 슬러지에 함유된 고용물의 10%가 분해된 반면 50에서 60도에서는 단 7일 동안에 40%가 분해되었다. 낮은 온도에서 생물 다양성이 확보되고 이것이 또한 유기물 분해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음이 틀림없다. 퇴비의 온도가 55에서 59도 범위에서 분해율이 가장 높았고 55도에서 고온성 활동이 최적이었는데 이 두 온도 범위는 병원 생물의 사멸에도 가장 좋은 온도라고 한 연구자가 지적하였다. 1955년 미시간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서는 더 낮은 45도에서 분해율이 제일 좋았다고 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분해율은
45에서 55도에서 가장 높고 생물 다양성은 35에서 45도에서 가장 좋았다고 하였다. 세계화 과정에서의 미생물 대항은 아직 완전히 확립된 것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다소 융통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된다. 가족 단위 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나친 보온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걱정은 없다고 보아도 좋다. 어떤 보온성 방성균과 중성성 세균은 다른 세균에 대해 강력한 기장작용을 가지면서도 동물 실험에서는 독성이 낮은 항생물질을 생산한다. 절반 가까운 보온성 미생물 종의 항생물질을 분쇄하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대장균이나 살모넬라에 대해 효과적인 것도 있다. 50도씨에서 어떤 보온성 균들은 사람의 피부 감염을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물질을 공부한다. 이 물질은 또한 동식물 기질배양과 두루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색소를 증식시키는 효과도 있음이 알려졌다. 이론적으로도 TB 미생물이 생산하는 항생물질이 인근 속에 있을 수 있는 병원균을 확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피더미의 모든 상세한 부분까지 보온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보온성 퇴비 공정은 유전적인 퇴비 생산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 퇴비 전문가에 의하면 퇴비 과정에서 도달하는 보온은 기장작용 및 생육전쟁과 함께 동식물 병원균을 눈에 띄게 감소시킨다. 퇴비더미 일부분에서 저온 상태가 지속돼야 정화성이 있는 병원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 위험성은 극히 감소된다. 가족 단위 퇴비 만들기에서 병원균이 살아있을까봐 염려가 된다면 그 퇴비를 식품 생산에 사용하지 말고 식용이 아닌 원예용 작물에 사용하면 된다. 인분 퇴비를 사용하면 나무단지 종류, 꽃, 숯불, 나무에 대단히 유익하다. 혹시 퇴비 속에 남아있는 병원균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 병원균은 따뜻한 체온과 수분을 필요로 하므로 퇴비를 줄이고 난 뒤 흙 속에서 계속 사멸된다. 세계은행 연구자가 말하듯 퇴비에 남아있는 병원균이 있더라도 흙 속에서 빠르게 사멸된다. 정 걱정이 되면 퇴비 검사실에서 병원균 검사를 받으면 된다. 어떤 사람은 흙이나 퇴비에 약간은 병원균이 있어도 괜찮다고 말한다. 병원균이 전혀 없는 토양이나 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고 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작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병원균이 완전히 말살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병원균에는 최소 감염 정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병을 감염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병원균 수를 말하며 이것은 병원균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퇴비는 병원균이 전혀 없는 상태라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퇴비는 인생적 상태, 즉 병원균의 숫자가 극히 낮고 병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가족 단위 퇴비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다. 가족 구성원이 건강하다면 걱정할 거 없다. 제7장에서 이야기하는 퇴비 만들기 절차를 따르고 퇴비 온도, 숙성 기간을 등을 잘 지키면서 퇴비를 만들면 첫 번째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퇴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수분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차피 인근 퇴비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 퇴비의 신화, 뒤집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것이 문제로다. 퇴비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퇴비더미 뒤집기이다. 뒤집기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퇴비를 만드는 사람들의 기능처럼 되어 있다. 퇴비 만들기에 대한 선구자적 업적을 남긴 제카스와 로데일 같은 연구자들이 퇴비 뒤집기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거의 강박관념이 되어버렸다. 서양에서 퇴비 보급이 있어서는 농업 정서를 비롯하여 오늘날 유기농업이라고 불리는 형태의 농업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을 저술한 엘버트 하워드 병의 업적이 기대하다. 하워드 병은 1924년에서 1931년 사이에 인도리 지방에서 개발된 인도리식 퇴비화 기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인도로 방식은 1931년에 저술한 농업의 부산물에서 처음으로 상세하게 설명되었다.
이 장치물은 두 가지의 주된 원리로 구성된다. 1. 동식물의 폐기물은 농업석회 같은 중화제와 혼합한다. 2. 폐기더미를 잘 뒤집어준다. 이 방식은 서양의 폐기 생산자들에게 바로 받아들여서 성공되었고 오늘날도 폐기를 뒤집고 석회를 섞어주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로베르트 로델일은 1979년 뉴욕에서 인근 폐기에 관하여 폐기와 폐기 단계에서는 처음 1, 2개월 사이에 적어도 3번 뒤집기를 하고 그 뒤 2년 동안 석 달마다 한 번씩 뒤집기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쓰고 있다. 이 방식 덕분에 대규모 산업이 육성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값비싼 폐기 뒤집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정기적으로 폐기 뒤집기에 많은 돈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었다. 어떤 전문가들은 폐기를 뒤집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면 지극히 무식한 소리라고 생각했다. 폐기는 반드시 뒤집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다. 가족 단위 폐기 만들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대규모 폐기 공장에서도 뒤집을 필요가 없다. 폐기 뒤집기는 잘못 알려진 신화 같은 것이다. 폐기 뒤집기는 4가지 기능을 하리라고 기대된다. 첫째, 폐기더미의 상태를 공급하여 흡입성 미생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뒤집기를 하지 않으면 폐기더미가 형태적 분해를 넘어가 고약한 농체를 품고 쥐나 파리가 들끓어 이웃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두 번째 기능은 뒤집기에 의하여 폐기더미의 모든 부분이 고온에 도달하고 있어 경영분이 사멸되어 안전한 폐기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뒤집어줄 때마다 잘게 부수어지고 잘 섞여서 더 삭발성이 좋은 폐기 제품을 얻게 된다는 것이며 끝으로 뒤집기를 하면 폐기 과정이 더 신속히 진행된다는 것이다. 가족 단위 폐기를 만드는 사람은 애초에 폐기를 팔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잘게 부수거나 부수지 않거나 상관이 없으며 시간에 찢기지도 않으므로 마지막 2가지 이유는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앞에 2가지 기능에 대해 생각해보자. 폐기는 홍수적 폐기 생산에 필수적이며 누구나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폐기의 통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선풍기를 이용하여 폐기더미 속으로 공기를 불어넣는 방법인데 폐기더미 아래쪽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폐기 속을 관통하여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폐기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가족 단위 폐기 만들기에서는 이런 기계적 통기가 전혀 필요 없다. 기계적 통기는 규모가 너무 커서 통기를 하지 않으면 폐기가 질소가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두 번째는 폐기더미에 구멍을 뚫고 뾰족한 파이프를 찔러 넣어 통기하는 방법으로 가족 단위 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폐기더미를 뒤집기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흔히 소홀히 하기 쉬운 방법인데 폐기더미 사이에 공간이 생기도록 폐기를 쌓는 방법이다. 경초, 등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면 일부러 통기 장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유기적 문법으로 텃밭을 바꾸는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일이다. 적절한 재료를 선택하여